이틀째 이어진 경남 밀양 산불 현장에서 총력 진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오후부터 이 지역에 비와 눈이 예보돼 진화에 도움이 될 거로 보입니다. 경찰이 김병기 의원의 차남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24년 말 빗썸과 두나무 임원들을 수차례 만나 차남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오늘 오후 2시부터 기존 무역 합의에 따른 관세 부과가 중단되지만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발표한 15% 관세가 발효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 위법 판결을 이용해 장난을 치려 한다면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여권이 추진 중인 재판소원과 법 왜곡죄 등 사법개혁 3법이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헌 가능성 등 우려를 제기해온 대법원은 내일 전국 법원장들을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오늘 새벽 6시 20분쯤 서울 대치동 은마 아파트에 불이 나 1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새벽에 발생한 화재에 아파트 주민 9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어제 오후 경남 밀양에서 난 산불이 밤새 확산한 끝에 이틀째를 맞았습니다. 산림당국이 30대가 넘는 헬기를 집중 투입하면서 진화율이 높아지고 있다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진화 상황 알아봅니다. 차상은 기자. 네, 밀양 산불 현장 지휘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장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이른 아침부터 진화 헬기가 쉴 새 없이 오간 덕분에 지금은 불길이 거의 사그라진 상황입니다. 새벽까지는 제 뒤로 보이는 산이 화선이 강하게 보일 정도로 불길이 거셌는데요. 지금은 연기만 조금씩만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 산불 현장에는 조금 전부터 약한 빗방울이 내리기 시작해서 진화 작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전 9시 반 기준으로 밀양 산불의 진화율은 85%까지 올랐습니다. 밤사이 불이 번지면서 51%에 머물렀던 진화율은 헬기 투입과 함께 빠르게 높아졌습니다. 경남 밀양시 상란진읍 야산에서 불이 시작된 건 어제 오후 4시 10분쯤입니다. 산림당국은 산불 대응 단계를 1단계에서 오늘 새벽 2시 2단계로 높였습니다. 산불 대응 2단계는 피해 면적이 100헥타를 넘거나 진화가 예상되는 시간이 48시간 이상일 때 또 20동 이상의 주택 등 시설물 피해가 우려가 될 때 발령됩니다. 오전 9시 반 기준 산불 영향구역은 141헥타르, 축구장 190여 개 면적으로 늘었는데요. 전체 화선은 6.5km에 달하지만 34대 달하는 헬기 진화 덕분에 속도가 붙으면서 진화 작업이 남은 구간은 1km로 줄었습니다. 진화 인력도 꾸준히 증가해 지금은 890여 명이 투입됐고 장비도 150여 대가 동원됐습니다. 다행히 현재까지 산불에 따른 인명피해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불이 밤새 확산하며 인접한 마을 3곳의 주민과 요양병원 환자 등 151명이 근처 초등학교와 마을 회관 등으로 대피했습니다. 산림당국은 오늘 중 주부를 진화한다는 계획인데 지금 내리는 비가 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남 밀양 산불 현장에서 YTN 최상입니다. 네, 함양에 이어 밀양에도 대형 산불이 발생했는데요. 밀양은 지난 21일까지 비가 온 날이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불씨만 닿으면 큰 불로 번질 수 있는 수준이었는데 다행히 경남 지역에 눈과 비가 내리기 시작해 진화에 도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민경 기자, 밀양에 올해 비가 단 한 번도 내리지 않았던 건가요? 네, 보통 1월과 2월 이 지역에는 40mm 정도의 비가 내리는데요. 올해는 지난 21일 기준 밀양 지역의 강수일수가 0일, 누적 강수량도 0mm로 분석됐습니다. 기록될 만한 비나 눈이 단 한 차례도 없었던 겁니다. 이렇다 보니 산속에 쌓인 연료들이 바짝 메말라 작은 불씨만 닿아도 큰 불로 번지기 쉬웠고 특히 밀양 지역은 침엽수림과 강풍 효과가 더해져 산불이 더 크게 확산했습니다. 또 일몰이 가까운 시간에 산불이 발생해 헬기 투입 시간이 짧아 밤사이 산불이 더 빠르게 확산한 걸로 분석됐습니다. 네, 오늘 전국에 비나 눈 소식이 있는데 경북 일부 지역에는 대설특보도 내려졌다고요?
네, 비구름이 점차 내륙으로 유입되면서 충청에 이어 경북 북부 지역에도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문경과 영주에 대설주의보가, 구미 등 경북 5곳과 함양 등 경남 4곳에는 예비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우리나라 남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남서쪽에서 비구름이 유입된 가운데 밀양에도 한두 시간쯤 뒤에는 눈이나 비가 내리기 시작할 걸로 보입니다. 현재 밀양 산불 현장은 바람은 약해졌지만 안개와 산불 연기가 뒤엉켜 가시거리가 짧아진 상태인데요. 오전 9시 반 기준 진화율은 현재 85%까지 높아졌습니다. 앞으로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정오 이후에는 산불 진화 상황이 더 나아질 걸로 예상됩니다. 밀양 등 경남 지역에는 앞으로 10에서 40mm의 비가 내리거나 3에서 10cm의 다소 많은 눈이 오겠고요. 시간당 1에서 3cm의 강한 눈이 집중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올해 경남 지역은 역대 2번째로 누적 강수량이 적은 상황인데요. 이번에 내리는 비와 눈으로 건조특보가 해제되면서 일시적으로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다만 3월을 앞두고 주 후반부터 다시 기온이 높게 오르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걸로 보여 산불 위험은 당분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은경입니다. 오늘 새벽 6시 20분쯤 서울 대치동 은마 아파트에 불이 났습니다. 10대 여성 1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주민 90여 명이 대피했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수빈 기자. 네, 서울 대치동 은마 아파트입니다. 네, 뒤쪽으로 보이는 건물이 불이 난 건물입니까? 네, 제 뒤쪽으로 보이시는 서울 은마 아파트 건물 한쪽 벽면 일부가 새까맣게 탔습니다. 또 불이 난 세대 쪽을 보시면 창문이 모두 깨져 있고 연기나 열기가 위로 올라간 탓에 그 흘림이 이어진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불은 꺼진 상황인데요. 내부나 복도 등에서 소방대원들이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서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곳 서울 대치동 은마 아파트에서 불이 난 건 새벽 6시 20분쯤입니다. YTN이 확보한 불이 났을 당시 영상을 보면 아파트 8층 세대 안에서 시뻘건 불길이 일렁이고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모습입니다. 소방대원들이 분주히 움직이며 진화를 시도하고 사이렌이 울리면서 사람들이 아파트에서 다급히 빠져나가는 장면도 보입니다. 당시 무언가 터지는 소리를 들었다는 주민들 이야기도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막 주민들이 대피를 했고 그 후에 보니까 불길이 치솟고 연기가 많이 났고 펑펑 터지는 소리도 들렸어요. 소방은 일단 장비 40여 대와 진화 인력 140여 명을 동원해 1시간여 만에 불을 모두 진압한 상황입니다. 다치거나 숨진 사람도 있었다고요? 네, 이 불로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불이 난 세대인 8층에서 10대 여성 1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숨진 여성의 어머니인 30대 여성과 여동생인 10대도 화상 등으로 다쳐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윗집에 살던 50대 주민 1명도 연기를 마셔 다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새벽에 난 화재로 이곳 아파트에서 대피한 주민은 90명이 넘습니다. 소방은 현장에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데 경찰은 거실 쪽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대치동 은마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YTN 이수빈입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는 사법 3법과 3차 상법 개정안 등 여야 쟁점 대치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공천 헌금 1억 원 수수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체포 동의안도 표결에 붙여집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희경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예, 우선 어젯밤 파행을 빚었던 법사위 회의 곧 열린다고요? 네, 오전 개의 예정이던 법사위 전체 회의는 아직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선 어제 처리가 불발된 전남, 광주, 대구, 경북, 충남, 대전 등 3개 권역 행정통합 법안을 다시 심의합니다. 민주당은 오는 6월 지방선거 때 통합지자체장을 선출하려면 법안 통과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인데요. 다만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이 졸속 추진이라며 반대하는 충남, 대전 통합법안을 두고는 여야 간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회의에 앞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야당을 들러리 세운 채 모든 법안을 날치기 처리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어젯밤 법사위를 통과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선관위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한 선관위 무적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국혁신당 등 법여권 4개 정당은 법사위에 상정된 행정통합특별법에 민주적 통제장치가 부족하다며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해 그 여파가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는 입법공청회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네, 오늘 본회의에 올릴 안건 순서를 두고도 수싸움이 진행될 텐데 쟁점이 뭔가요? 가장 먼저 공천헌금 1억 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표결에 앞서 강 의원의 신상 발언도 있을 거로 보이는데요. 영장이 청구된 이튿날 강 의원은 1억 원의 정치 인생을 걸 가치가 없다는 내용의 친전을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체포동의안은 제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친정인 민주당은 의원 자율투표에 맡기기로 했고요. 우당인 조국혁신당은 찬성 표결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가결 가능성이 조심스레 점쳐집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법 왜곡죄 신설과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언을 골자로 한 민주당의 사법 3법을 비롯해 3차 상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등을 처리 대상 법안으로 꼽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매일 본회의를 열어 개혁 민생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면서 최장 7박 8일 동안 필리버스터 전국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여야 아침 회의 발언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이 엉터리 필리버스터로 막아서더라도 민주당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뚜벅뚜벅 할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사법 파괴 3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명백하게 위헌인 법률입니다. 전체주의 독재 국가의 표본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원내 지도부는 오늘 오전 만나 본회의 안건 등을 둘러싼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진 못한 분위기입니다. 네, 6.3 지방선거가 이제 99일 남았는데 각 당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민주당은 오늘까지 광역단체장 후보 면접을 진행합니다. 아직 공식 출마를 선언하지 않은 채 경기지사 선거를 준비 중인 추미애 의원도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최근 사직한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은 국회를 찾아 정청래 대표와 면담하며 지방선거 출마 의지를 밝혔습니다. 인천 계양을 출마를 두고 송영길 전 대표와의 교통정리에 대해선 당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틀 연속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필리버스터 등 대응 전략을 논의할 거로 보이는데요. 계엄은 내란이 아니라고 했던 장동혁 대표의 발언, 나아가 당의 노선을 두고 내홍이 지속되고 있죠. 어제는 입틀막 의총이라는 비판을 들으면서 다른 안건으로 시간 끌기를 했는데 오늘은 당의 진로를 놓고 격론이 오갈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법원이 내일 전국 법원장들을 소집해 회의를 엽니다. 여권이 추진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준엽 기자, 법원장 회의에선 아무래도 사법개혁 법안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걸로 보이죠? 네, 내일 오후 2시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 회의가 열릴 예정인데요. 각급 법원장들은 매년 12월 정기 회의를 열지만 현안이 있을 경우 이번처럼 임시 회의가 소집되기도 합니다. 여권이 오늘 국회 본회의부터 사법개혁 3법 처리를 시도할 방침인 만큼 내일 회의는 법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전국 법원장 회의는 사법개혁에 대해 꾸준히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열린 정기회의에서 법원장들은 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등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임시회의도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도 법원장들은 사법개혁은 국민과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추진돼야 한다며 수기와 공론화를 요구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역시 수기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해서 내비치고 있습니다. 어제 출근길에선 사법개혁 법안이 헌법 개정 사안일 수 있다고 지적했고 지난 12일에도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며 반대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모레 경찰에 처음으로 소환됩니다. 경찰이 김 의원 첫 소환 조사를 앞두고 김 의원 차남 채용 특혜 의혹이 불거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소식 사회부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영 기자, 압수수색이 현재 진행 중인 거죠?
네, 경찰은 오늘 오전 9시 40분부터 서울 역삼동에 있는 빗썸 본사 사무실과 금융타워 등 두 곳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김병기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관련으로 김 의원은 재작년 말 빗썸과 두나무 측을 접촉해 차남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후 김 의원 차남은 빗썸에 취업했는데 당시 김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두나무에 공격적인 질의를 했다는 의혹도 함께 불거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강제 수사로 빗썸의 인사자료 등을 확보해 김 의원이 실제로 차남 채용을 청탁했는지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경찰은 이달 초 빗썸 임원들과 두나무 전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김병기 의원에 대한 소환을 앞두고 경찰도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 같네요. 네, 김 의원은 모레인 오는 26일부터 연이틀 경찰의 피의자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지난해 12월 경찰이 관련 수사에 착수한 지 2달 만에 첫 소환인데요. 경찰은 김 의원을 상대로 오늘 강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차남 취업 청탁 의혹을 포함해 김 의원의 13가지 의혹을 모두 따져볼 방침입니다. 경찰은 앞서 배우자 수사 무마부터 정치연금 수수, 차남 특혜 편입과 쿠팡 인사 개입 의혹 등에 있어서도 그간 압수수색과 관계자 소환을 이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영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통일교 청탁 의혹에 연루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오늘 1심 선고를 받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동준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오늘 무기징역이 선고된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는데요. 특검의 무리한 기소와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정치적 배경에 대해 침묵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어제 장시간 항소 관련 회의를 진행했지만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는 않았는데요. 다만 어제 회의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한 시점과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 항소심에서 다퉈보자는 의견이 모인 걸로 정해졌습니다. 항소 기한이 모레까지인 만큼 특검 역시 조만간 항소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네, 한편 오늘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선고가 예정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전 씨의 통일교 금품 수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전 씨는 김건희 씨와 공모해 통일교로부터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 8천만 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밖에도 고문료 명목으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3천만 원을 받고 기업들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2억 원에 달하는 금품을 챙긴 혐의도 받습니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전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고 통일교로부터 받은 금품의 몰수와 2억 8천여만 원 추징을 요청했습니다. 전 씨 측은 김건희 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심부름꾼이나 전달자 역할만 했다고 강조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선고에서 주목할 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우선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는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앞서 김건희 씨와 윤영호 전 본부장 역시 각각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인데요. 다만 김 씨 재판에서 일부 알선수재 혐의에 무죄가 선고된 만큼 전 씨 재판부는 통일교 청탁의 실체를 어디까지 인정하는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형량 역시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전 씨가 재판에서 진술을 바꿔 금품 전달 사실을 자백한 부분을 재판부가 양형의 참작 사유로 볼지 관심입니다. 전 씨 재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구형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던 이진관 부장판사가 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순직 경찰관 사망 경위에 대한 혐오 표현으로 논란이 된 예능 프로그램에 대해 경찰청이 공식 법적 대응 검토에 나섰습니다. YTN 취재 결과 경찰청은 고 이재현 경장 유족의 동의를 얻어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 49에 대해 방영분 방송 삭제 요청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청은 또 방송인 전현무 씨 등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운명전쟁 49 2화에서는 지난 2004년 피의자 검거 과정에서 순직한 고 이재현 경장의 사인을 추론하는 과정이 방송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무속인은 흔히 칼 맞는 걸 칼빵이라고 하지 않느냐며 칼 맞는 것도 보인다고 이경장의 사인을 추정했습니다. 사회를 보던 방송인 전현무 씨는 이에 대해 제복 입은 분이 칼빵이다라며 반응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자 계정 462만 건이 10대 2명의 범행으로 유출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서울시설공단의 책임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공단 측을 상대로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조만간 정식 수사에 착수할 전망입니다.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태인 기자, 경찰이 서울시설공단을 조사하고 있다고요? 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서버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에 대해 서울시설공단 측을 상대로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24년 6월 따릉이 서버에서 계정 462만 개의 정보가 유출됐는데 서울시는 서울시설공단 측을 상대로 책임이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서울시는 공단 측이 지난 2024년 7월 정보 유출을 확인했지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따른다면 공단 측은 정보 유출을 알게 된 후 바로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현재 경찰은 공단 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보고 있는데 조만간 정식으로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설공단을 상대로 경찰은 어떻게 조사를 이어갑니까? 네, 서울시의 수사 의뢰는 서울시설공단이 지체 없이 정보 유출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서울시 관계자에 대한 조사는 진행했다면서도 명확한 수사 의뢰 취지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에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확히 책임이 있는 공단 담당자를 특정하기 위해서도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공단 측을 상대로도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추가 자료를 받은 뒤 시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따릉이 서버에서 정보를 유출한 피의자들의 나이가 10대였죠? 네, 따릉이 계정 정보가 서버에서 유출된 건 지난 2024년 6월로 피의자 2명은 당시 중학생이었습니다. 이들은 이틀에 걸쳐 따릉이 가입자 계정 462만 건의 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습니다. 유출된 따릉이 계정에는 휴대전화 번호나 주소, 생년월일이 있었고 체중 정보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어제 10대 2명을 따릉이 서버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네, 유출된 개인정보들이 제3자 등 다른 사람에게 유포됐습니까? 네, 경찰은 이들 2명이 또 다른 제3자에게 따릉이 계정 정보를 유포한 정황은 확인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전자기기를 모두 압수했고 송치했다며 수사상으로는 검찰 수사에서 마무리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들이 개인정보를 판매할 목적으로 해킹한 건지 의심하고 조사를 벌였습니다. 다만 개인정보가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다크웹 등을 접속한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10대 2명에게 여죄가 있는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네, 사흘 연속 신기록을 경신하던 코스피가 나흘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1% 오른 5,853으로 출발해 한때 5,800선 아래로 밀렸지만 기관의 순매수가 커지면서 다시 상승해 5,900선에 올랐습니다. SK하이닉스는 5% 오른 100만 원에 처음 올라 황제주에 등극했고 삼성전자도 3% 오른 19만 9천 원대에 올라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코스닥도 0.7% 오른 1,159로 개장해 바로 하락했지만 다시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44원으로 출발해 1,447원까지 오르는 등 1,44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법원의 상호 관세 위법 판결을 이용하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등 이미 무역 합의를 한 나라가 번복을 시도하면 보복에 나서겠다는 건데요. 유럽의회는 미국과의 무역 합의 승인을 다시 보류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무역 상대국을 향해 거친 경고에 나섰습니다. 대법원의 터무니없는 판결을 이용해 장난을 치려는 국가는 최근 합의했던 것보다 더 높은 관세, 더 나쁜 조치에 직면하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등 이미 미국과 무역 협상 체결을 한 국가가 기존 합의를 뒤집으려고 시도할 경우 보복 관세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관세율을 낮추는 대신 각국이 미국에 약속한 대규모 투자 약속도 지키라는 압박입니다.
또 다른 글에서는 관세 승인을 받기 위해 다시 의회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각국의 15%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고 이후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하는 건 독자적으로 강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에도 유럽의회는 미국과의 무역합의 승인을 다시 보류했습니다. Unclear if there will be additional measures or how the United States will really guarantee that the deal of Thornbury will be respected.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글로벌 관세가 150일 뒤 만료되면 연장 시도를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 나흘 만에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에 나서게 된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긴 연설이 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Greatest economy we've ever had. We have the most activity we've ever had. I'm making a speech tomorrow night, and you'll be hearing me say that. I mean, it's going to be a long speech because we have so much to talk about. 중간 선거를 앞두고 대법원 관세 위법 판결과 미네소타 사태 등으로 가장 큰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지지층 결집을 위한 더 강경한 발언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사입니다.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쿠팡의 임시 대표가 미국 의회에 나와 7시간 동안 증언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차별했다는 주장을 반복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공세 속 무역법 301조 조사에 미칠 파장이 주목됩니다. 워싱턴의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쿠팡 해롤드 로저스 한국법인 임시대표가 미 연방 하원 법사위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로저스 대표는 한국 소비자들에게 할 말이 있는지 등 취재진 질의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Mr. Rogers, what are you going to explain today? Do you have anything to say to Korean people? To Korean customers? 행정, 규제개혁, 반독점 소위원회 조사관과 보좌관들이 참석해 쿠팡 사태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로저스 대표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정식 청문회가 아닌 의견 청취 자리여서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공화당 소속 짐 조던 법사위원장 등은 한국 정부가 무역 합의를 어기면서 미국 기업 쿠팡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며 로저스 대표를 불렀습니다. 로저스 역시 한국 정부가 자신과 쿠팡을 차별하고 처벌하려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r. Rogers, what did the committee ask? What did you say today? Do you really think that Korea has been discriminated? 미국 기업인 쿠팡이 미 의회를 상대로 대대적인 로비를 벌여온 만큼 오늘 회의는 쿠팡을 엄호하고 한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쿠팡의 미국 투자자와 주주들은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했다며 미 무역대표부의 무역법 301조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USTR이 조사에 착수하고 불공정 무역이라고 결론 내리면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승인 없이도 한국산 제품의 보복 관세를 즉시 매길 수 있습니다. 미 의회가 한국 정부 규제를 문제 삼고 나선 만큼 새 관세 체계 구축에 혈안인 트럼프 행정부가 쿠팡 사태를 빌미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친한계는 맨앞자리 장 대표를 둘러싸고 소리 없는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사법 파괴 악법들을 강행할 때 우리 당이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한 대안 제시를 의원님께서 해주시기를. 윤 의견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는지 없는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말할 기회가 없습니다. 순서 자체를 이렇게 짠 거가 의도적이지 않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륜이니 전련이니 이런 논란도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프레임에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걸 이끌어갈 수 있는 주체는 뭐니 뭐니 해도 현 장동 대표 지도입니다. 지도체제 개편이니 사태 이것은 답이 아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서는 두 분 오셨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국민의힘 의총, 아무래도 장동혁 대표의 사실상의 절윤 거부 선언 이후에 이루어진 의총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경론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어떻게 보면 절윤 이야기는 시작도 못 해보고 끝났거든요. 원래 지금 3월 1일까지 국민의힘 당명을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식의 결정을 할지가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의안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먼저 되었고 이어서 지금 자유보수의 아성이다라고 할 수 있는 대구 경북의 통합 문제 이런 부분도 얘기가 됐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일을 할 때에 중요한 것과 긴급한 것을 나눠서 중요하면서도 긴급한 것을 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의안으로서 지금 전륜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은 그와 같은 것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앞에 그 의제를 강력하게 끌고 와서 이 부분부터 먼저 하자라고 의안을 설정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에 밖에서 언론에서 특히 친한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장동혁 대표를 공격하면서 그 가장 핵심적인 이유로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어떤 단절을 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막상 의총에 갔더니만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얘기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것이 오히려 더 문제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아무튼 의총이 이번에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의총의 핵심적인 의안 자체가 당명에 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또 민주당이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전 지역의 광역자치단체의 통합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을 하고 그 뒤에 당내에 있는 것은 해도 문제가 없다. 나아가 이번만 의원총회가 있습니까? 조만간 또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실질적으로 일부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소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면 족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최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면 이제 장동혁 대표와 좀 궤를 같이 하는 발언을 해주셨는데 국민의힘의 비당권파 측에서는 장 대표의 발언이 지금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이런 말을 하는 의원들이 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선거를 앞두고 자신들의 패배가 예상되는 부분을 좀 최소화하기 위한 안타까움의 발로라고 저는 봐요. 당대표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공식 입장이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공식 입장은 자신들의 말이라는 겁니까? 그건 아니니까. 제가 볼 때는 현장에서 후보로 뛰는 사람들이 여론을 가장 잘 아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안타까움 같은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저 의총이 진행되는 걸 보면서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저 비당권파보다 더 안타까웠어요, 저는. 왜냐하면 정치가 좀 바로 서려면 여야가 좀 잘하는 쪽이 있고 잘하는 쪽을 쫓아가야 되는데 점점점 너무 못하니까 다른 한쪽도 그냥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처럼 느끼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정치가 정말 계속해서 망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저 의총에서 보여준 장동혁 대표의 정치는 아주 전형적인 장동혁 정치입니다, 저게. 그동안 어떤 현실적으로 중요한 일을 앞에 놓고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다른 이슈를 만들고, 그러니까 단식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겠죠. 그런 다른 이슈를 통해 가지고 시간을 끌어가지고 상황을 모면하고 지연시키는 전략을 계속 하는데 그게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선거 결과가 나오면 그것도 끝이다. 이걸 좀 알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질문 드린 비당권파의 목소리가 많지는 않은 건 아무래도 공천 때문일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은 타이밍이라는 것이 있는 거고 과거의 정치를 보면 어떤 이야기할 때 타이밍이 너무 앞섰을 때 그 말을 할 수 있는 전력과 세력을 급격하게 약화시키는, 그러니까 공천에서 배제됨으로써 급격하게 오히려 동력을 없애버리는 그런 결과로 이어진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의 학습 효과가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다가 지금 좀 아까 보셨잖아요. 나경원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지금 하는 얘기는 거의 민주주의를 인정하지 않는 입틀막 수준이에요. 이게 선악 이분법으로 갈라가지고 이렇게 우리랑 다르게 얘기하는 건 민주당의 논리다. 제가 과거에 좀 우리 당을 비판하면
좀 약간 강성 지지층에서 저한테 했던 말들이거든요. 예. 그때 저는 진짜 경악을 했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누가 자신의 논리와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가. 이건 거의 무슨 성분 검증이잖아요. 공산주의 성분 검증도 아닌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나. 저는 나경원 의원의 이야기를 듣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길게 말씀하셔서 제가 조금 짧게 좀 보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법치주의를 부정하십니까? 어떻게 나경원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전륜 얘기하는 것은 민주당의 프레임이다 라는 얘기가 자체가 어떻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죠? 오히려 헌법 아래는 누구나 평등한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1심 선고가 됐다 하더라도 무죄 추정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가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을 윤석열 전 대통령도 받는다. 그것이 뭐가 잘못됐죠? 그것은 그것대로 해서 법원에 맡기고 정치는 국회에서 그리고 국회의원들과 정치인들이 더 끌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게 뭐가 잘못된 것이죠? 가장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레이코프라는 사람이 쓴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프레임 아닙니까? 코끼리를 생각하라고 얘기하는 순간 계속 그 프레임에 끌려가는 겁니다. 지금 전륜이다, 윤석열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민주당의 내란 프레임, 민주당의 전륜 프레임에 끌려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 민주당의 프레임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으로서는 새로운 전선을 형성을 하고 그 전선에서 민주당의 입법 독재 그리고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실정 이런 부분과 싸워서 민생으로 승부보겠다라는 그런 새로운 전략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밑에서는 언론에 가서는 그렇게 크게 얘기를 하면서 정작 의총에서는 한마디 못하는 그런 모습을 저는 오히려 지금 현재의 어떤 누구라 할까요? 장동혁 이런 의원들은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비겁하다고 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당내 전륜 요구에 대해서 어제 장동혁 대표가 의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의 70% 이상이 지금 윤 전 대통령의 무기징역 선고가 잘못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다. 그러니까 비공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을 했는데 이 부분은 당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걸까요? 저도 명확한 어떤 그 대상 자체나 이게 비공개 여론조사다 보니까 예. 내부적으로 저도 알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당시 있었던 의원들의 얘기에 따른다고 하면은 미뤄 짐작컨대 그것은 여의도 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했던 내부적인 참고용 여론조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장동혁 당대표가 지난 작년 가을에 당대표로 당선된 이후에 그때만 해도 국민의 권리당원, 책임당원이 75만 명이 됐습니다만 지금은 거의 50% 이상 늘어서 110만 명이 넘습니다. 그 당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쉽고 어떻게 보면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걸 가지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물론 지금 반대측 같은 경우에는 당원만 국민이냐, 지금 투표는 당원 플러스 더 많은 비당원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논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만 예. 어쨌든 12.3 비상계엄을 통해서 많은 충격을 받았던 보수주의자들도 당을 떠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장동혁 당대표가 당대표로 온 이후에 굉장히 다시 돌아오고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선집토끼, 후산토끼 전략으로 당원들의 의견을 묻고 그분들이 투표를 해야만 어쨌든 이번 6.3 지방선거에서도 승리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전략이고 다만 저도 장동혁 대표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와 같은 산토끼 전략뿐만 아니고 집토끼를 어떻게 잡을지에 대한 그런 지금 비당권파들의 목소리도 좀 더 챙겨 들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 그런 부분은 좀 더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예. 자, 당의 이런 상황이 향후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최근 장동혁 대표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장동혁 대표가 오늘 아침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친한계 박종훈 의원의 인터뷰까지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같이 들어보시죠. 우리 당에서 서울시장을 4번이나 했고 5번째 도전하고 계시고 우리 당에서 우리 당의 공천을 받아서 정치를 오래 해오셨습니다. 이미 민주당은 대구 경북을 빼고 우리는 다 승리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대구 경북 빼고 다 지겠다라고 하면서 민주당의 그런 선언에 우리가 호응해 주는 듯한 태도로 우리가 선거를 치러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얼마 남지 않은 지방선거 앞에서 계속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진다 라고 하는 말을 반복하는 것이 선거에 어떤 도움이 될지
저는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사퇴보다 더 좋은 선거운동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 당 지지층에서 75% 정도가 전륜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는 그걸 대변하고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이 투표장으로 적극적으로 나올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방선거 투표율이 55% 정도밖에 안 되니까 예. 그 사람들이 결집해서 투표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런 황당한 논리를 펴더라고요. 공천이 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사퇴 요구가 있을 거다. 그렇죠.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는 4월 초나 3월 말 이때쯤으로 봅니다. 공천에 된 사람들도 사퇴 요구가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거에 지게 생겼으니까. 예. 네, 어제 오세훈 시장이 우리 당 이렇게 하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TK 외에는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장 대표가 그런 비관적인 태도는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반박을 했거든요. 제가 사법시험을 준비를 하면서 나 오늘은 떨어질 거야 라고 하면서 시험 준비를 하면 붙겠습니까? 예. 저는 굉장히 그 장동혁 당대표가 상식적인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본인 그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도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도 후방에 어떤 보급이 없다 하더라도 맨주먹으로 싸워야 된다라고 얘기할 만큼 본인 스스로의 어떤 결의가 단단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지금 본인이 공천장을 당연히 받은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정현 공관위원장도 기존에 있던 그 단체장이라 한다 하더라도 내부적인 치열한 그 경선을 거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언제든지 100일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어떤 정세는 바뀔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든 것이 우리가 지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현재의 당대표의 입장 때문인가? 아니면은 본인이 지난 동안 4년 동안 있었던 어떤 시정에 대한 어떤 실정인가 이런 부분도 내부적으로는 전혀 고민이 없이 모든 것이 내 책임은 하나도 없고 내부적인 당의 결정만이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약간 코미디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으로서는 지금 그 현장에 뛰고 있는 분들이 다급한 특히 이제 서울이라든가 인천, 경기 이 부분들에 상당히 불만이 있는 모습이 왜 그런지도 저는 장동혁 대표가 귀담아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가 그와 같은 어떤 당원들의 민주주의, 민주당처럼 당원 민주주의를 강조한다고 하면은 그에 대한 것도 존중을 하면서 본인에 대한 의견을 해야 되는 것이지 조금 전에 지금 박정은 의원 그렇다고 하면은 당에 못하라고 장동혁 대표의 도장을 받아가지고 공천을 받습니까? 공천 받지 말고 탈당해서 새로운 당을 만들지 전륜당을 만드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한다 하더라도 수위를 조절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장동혁 대표가 탈당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거 전략이다라고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국민의힘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유력한 강남 4구 중에 한 곳에서 공천받아서 했던 국회의원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본인들도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내부적으로 이제 그 소통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지 저런 부분을 언론에 나와가지고 대놓고 얘기하는 것은 당의 한 사람으로서 할 태도는 전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장동혁 대표는 지방선거에 구체적인 어떤 전략이 지금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현실을 무시하는 낙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공부 안 해도 열심히 기도하면 수석해. 이 얘기하고 저는 똑같이 들리거든요. 예. 그러면 뭐 열심히 기도만 하시지 왜 자꾸 전선을 치고 정적을 제거하고 뭐 이런 걸 하시는지도 모르겠고 저는 말씀이 너무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비관이라는 말 자체도 그냥 입틀막으로 들려요. 저렇게 굉장히 현실적이지 않은 얘기를 하는 이유들은 딱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논리로 이길 수 없을 때. 예. 두 번째는 설득에 자신이 없을 때, 상대방을 설득할 자신이 없을 때. 그러면 우리 그러잖아요. 종교도 이렇게 좀 의심을 가지고 믿으려고 그러면 아유 너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하고 도대체 뭐가 다른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자기 역량으로 뭐를 만들어 놨고 지지 기반을 자기 역량으로 끌고 갈 수 없고 의존적인 상황일 때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공궁한 궁지에 몰린 장동혁 대표의 모습만이 보입니다. 어제 그리고 박정은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천이 다 마무리되고 늦어도 4월 초가 되면은 이제 장동혁 대표의 사퇴 목소리가 분출할 거다 이런 말을 했는데 실제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없다에 저는 한 표를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못하라고 돈 들여서 공천 받고 못하라고 출마를 하죠. 아예 되지도 않을 거 하지 마시죠.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바로 그런 부분을 지적했는 건 아니겠습니까? 나 이번에 질 건데 못하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출마를 하고 하느냐라고 지금 되묻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취지는 뭐 물론 이제 지금이라도 노선을 바꿔서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로 선회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뻔히 지금 그 장동혁 대표가 큰 흐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재판은 법원에 남겨두고 그런 부분까지 끌고 와서 정치로 가지고 올 필요는 없다. 정치는 지금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그 실정을 우리가 그 정확하게 짚고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 사법 어떻게 보면은 장악하기 위한 사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싸우면 국민들이 알아줄 것이다. 그런 식의 어떤 그 우리 총구를 외견으로 바꾸자 하는 그런 전략으로 하려고 하는데 계속 그 외부로 나가는 전략을 하는 장수 앞에 뒤에서 총을 겨누는 이런 부분이 과연 합당한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번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국민의힘의 당헌 당규를 바꿔서 자치단체장 중에 50만 명이 넘는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중앙당에서 공천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서울에서의 가장 인구가 많은 데가 송파구입니다. 결국 송파구에 있으면서 본인이 공천을 해야 되는데 공천권을 사실상 중앙당에 뺏기니까 그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박정원 의원이 얘기하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 의총에서 이제 또 한 가지 눈에 띄었던 장면이 배현진 의원이었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 뒤에 네. 자리를 지금 잡았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배 의원의 징계를 재심 기간 이후죠. 3월 1일 이후로 미룬다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결정한 걸까요? 글쎄요. 자신이 없는 거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논리와 자신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건데 배현진 의원은 지금 징계를 받는 사람인데 얼굴이 확 펴 있고 예. 당당하잖아요. 오히려 장동혁 대표가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는 듯한 느낌을 전 받았어요. 그러면 누가 당당하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 국민들은 저 모습으로 저는 느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후보자들이 질 것 같으면은 출마하지 마라. 이 얘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예. 이기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거를 못하게 하는 게 문제인 거죠. 지금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은 당하고 반목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공천받아서 나가가지고 이기려고 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당하고 싸워가지고 또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당하고 싸우기 위해서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죠. 예. 예? 현실적으로 당이 우리를 좀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에서 자꾸 이런 식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선거의 패배가 되더라도 우리의 당권, 권력만 지키면 된다. 이런 논리로 들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민주당 사정도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김민석 국무총리가 인천 계양에서 K국정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이 왔다고 하고 송영길 전 대표는 오지 않았는데요. 벌써부터 미묘한 신경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아침 송영길 전 대표의 인터뷰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혹시 김남준 대변인하고 혹시 관련 이야기 나눠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건 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예. 라는 것이고 예. 계양구든 뭐든 국회의원 후보자를 결정하는 것은 그 지역의 당원과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다. 이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송영길 전 대표, 김남준 전 대변인과 만났느냐라는 질문에 부인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소노부당의 여성 기호 1번으로 그 공천을 받았던 노영희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아는 한은 두 분이서 따로 비공식적으로 만났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맥락에서 실제 만났긴 했습니다만 뭐 그 두 분이서 무슨 얘기를 했을지는 지금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예. 그만큼 물밑에의 공천 경쟁이 치열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른바 명심이 어느 쪽에 있느냐. 지금까지 사실 김명준 이제 예비 후보 조만간 등록하겠지만 예. 전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 대변인을 넘어서 경기도 일대에도 경기도 대변인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의 입의 역할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정치적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번에 국회를 했을 때에 정치적 고향인 계양구에서 실제로 선거도 총괄했을 만큼 나름대로의 뿌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명심이 확 쏠리는 것이죠. 그 반면에 지금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계양구에서
다선을 했고 본인이 거기에서 자리를 물려줬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의 대통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마음에 빚이 있는 그 것이 어느 쪽이 더 무거운가 지금 재고 있다라고 아마 그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역 그 전에 옛날에 맹주였다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명심이 쏠리는 곳에 공천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예. 자, 오늘은 김남준 전 대변인이 정청래 대표와 만났습니다. 지금 정 대표가 송영길 전 대표보다 김남준 전 대변인과 먼저 만났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글쎄요, 그거는 뭐 제가 볼 때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송영길 전 대표는 다른 당을 만들어서 당 대표를 한 분이고 복당을 하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굉장히 뭐랄까요, 여러 가지 해석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조금 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김남준 비서관 같은 경우는 여러 후보자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만나는 게 상대적으로 조금 가볍죠. 그래서 조금 더 쉽게 만난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게 큰 의미를 둘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저는 송영길 전 대표의 입장에 대해서 좀 굉장히 저는 비판적이에요. 그 예. 얘기를 좀 저는 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송영길 전 대표가 지금 나서면 본인은 당선될지도 모르겠죠. 그렇지만 본인이 서울시장 출마했을 때를 돌이켜 보셔야 돼요. 전체 선거에는 어마어마한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국민의힘이 너무 죽을 쓰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이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대통령이 쌓아놓은 성과를 갉아먹고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는 지금은 좀 자중하고 대통령의 성공과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좀 더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고 나중에 적당한 기회를 봐서 제기하는 것이 맞다. 지금 당장 법적인 것을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정치적,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닌데 예. 국민들에게 그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힘으로 밀고 가는 모습, 이거는 상당히 중도층에게는 오만하게 비칠 수 있고 다른 지역의 전체 선거에는 별로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인천 지역에 개항을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박찬대 의원이 인천시장 그 출마설이 나오면서 이 자리도 좀 빌 수도 있는데 여기는 다들 좀 망설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연수 쪽이 서울로 치면은 강남구 같은 그런 식으로 있다 보니까 예. 오히려 국민의힘 쪽이 조금 더 유리한 듯한 그런 그 정치적 지형, 특히 부동산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도 많은 그런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거기에서 그 출마한다 하더라도 과연 민주당이 당선될지를 낙관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훨씬 더 민주당의 당선 가능성이 높은 계양 쪽에 관심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거기다가 박찬대 의원이 그 내부적으로 최종적인 공천을 받아서 실제로 출마해야 거기에서 의원직을 내려놓고 그 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아직까지 그 자리가 만들어질지 여부도 불명확한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누가 되건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 전직 의원으로 있었던 그 자리를 가려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치열할 것이고 그 다음에 플랜 B가 돼야 되는 것이지 지금 플랜 B를 가지고 플랜 A를 놓쳐라라고 얘기하기는 아마 지금 경쟁하고 있는 두 분이 그것을 절대 포기하지 못할 것이다. 결국 네가 가라 하와이 이런 식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치열한 지방선거 탐색전 속에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모임이 공식 발족을 했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 이름을 걸었는데 아직 청와대에서는 어떤 공식 입장이 없거든요. 어떤 생각일까요, 대통령은? 대통령의 생각을 제가 뭐 알 수는 없고 기본적으로는 정치인들의 좀 자율성을 본인이 이야기하면 더 논란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가 이제 짐작하는 생각이고요. 예. 저걸 뭐 적극적으로 또 저는 지지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게 일종의 새싸움으로 국민에게 비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왜냐하면 공소 취소와 관련된 것들 개개의 국회의원으로서 권한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못합니까? 충분히 하죠. 당 안에서 어떤 당론이나 의사결정에도 저 정도 숫자면은 이미
당론으로 뭐 이렇게 방향을 정하거나 이런 것도 충분히 하죠. 왜 모임을 만들어야 됩니까? 필요가 없잖아요. 예. 지금 본인들이 하겠다는 것들에 만약에 그것이 정책적인 것이고 그런 것이라면 저 모임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에겐 저게 자칫 어떤 한 세력을 만들려는 세력을 구축하려는 모임으로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끝으로 잠시 후 2시에 열릴 본회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여기서 지금 특히 쟁점이 되고 있는 사법개혁 3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인데 지금 현재 국회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우려가 됩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와 같은 이른바 민주당발 사법개혁은 헌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예. 현재의 이와 같은 것을 바꾸면은 국민들에게 피해가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말씀이 100%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개혁의 방향은 뭐였던 것이죠? 정치인한테는 불리할지 몰라도 국민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그 개혁이라는 외피를 들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개혁이 아닌 개악인 것이죠. 실질적으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도 마두로 그 정권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잘 나가던 나라가 꼬꾸라지기 시작했던 것은 마두로를 비롯한 그 독재 정권이 사법부를 침탈하고 사법부에 대한 모든 어떤 독립성을 억제함으로써 사실상 독재로 가는 이 KTX를 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그와 같은 선진국에서 지금 뭐 그 여야가 그 어떻게든 싸운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그래도 법원이라든가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이 비교적 지켜졌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그 타락하고 사법부가 어떤 특정 정파에 그 어떻게 보면은 포획되면은 그 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정말 이 부분이 뭐 보수도 진보도 아니고 말 그대로 딸깍발이 판사로서의 어떤 그 말 그대로 살아있는 사법부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님의 그 말씀을 민주당은 정말 새겨야 되는데 최근에 오늘 아침 방송을 보면 깜짝 놀랐습니다. 민주당의 5선 박지원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님이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건방지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이런 것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입법부, 행정부, 그 사법부가 있고 그 사법부의 수장에 대해서 의원이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한 우려와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서 민주당이 너무 밀어붙이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이어지는데 어떻게 보세요? 너무 밀어붙이는 부분이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을 민주당 탓만 하기는 또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민주당인데 민주당을 비판해야 되는 상황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예. 그래서 좀 원망이 드는 게 사법부예요. 자, 과거에 우리 사법부에 대해서 특정 정파가 이렇게 하면 국민이 용서했겠습니까? 선거를 앞두고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지금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사법부가 그만큼 신뢰를 잃었다는 것입니다. 권위를 잃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죠? 본인들이 그 현실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처럼 무조건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현실을 인정하면서 반성을 하면서 그러면 본인들의 그 잘못을 반성하기 위해서는 법 왜곡죄까지는 안 가도 된다는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법 왜곡죄를 가더라도 구체적으로 이런 구체성과 명확성을 담보하기 위한 그리고 상권 분립과 사법의 독립성을 좀 더 보장하기 위한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라는 구체적인 얘기를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권위와 신뢰를 회복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본인들한테 불리하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아니야라고만 뭉뚱그려서 얘기해가지고 논의를 아예 못하게 만드는 방식은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의 사법 신뢰 회복에 전혀 도움은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오후 경남 밀양에서 올해 두 번째로 발생한 대형 산불. 하루 만에 주불이 진화됐습니다. 자, 지금 현장에서 브리핑을 하는데요. 소방당국의 모습 함께 보시죠. 이번 산불은 삼랑진읍 검세리 산 31번지에서 2026년 2월 23일 16시 10분경 발생하였습니다. 23일 17시 20분부로 확산 1단계에 들어갔습니다. 확산 1단계라고 하면 산불 영향 구역이 10헥타를 넘어가는 단계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4일 새벽 2시에 확산 2단계, 산불 영향 구역의 면적이 100헥타를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공중과 지상 진화를 실시한 결과 12시 30분부로 주불 진화를 완료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산불 영향 구역은 143헥타입니다. 화산의 길이는 6.51km로 전부 진화를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이 산불은 야간에 임박해서 발생했고 또 주변에 민가가 많아서 산불로부터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휘권을 적극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4일 0시부로 산불 지휘권자를 밀양시장에서 산림청장으로 변경하고 산림청장이 산불 현장 통합지휘본부를 운영하였습니다. 인명과 시설 피해는 없습니다. 주민은 156분이 대피했고 삼랑진 초등학교를 비롯해서 영동마을회관, 동촌마을회관, 대양마을회관, 무곡마을회관 등에 대피하였습니다. 총 투입 자원은 헬기가 52대가 투입되었고 장비는 318대, 인력은 1,511명이 투입되었습니다. 인력은 산림청, 공중진화대원, 특수진화대원, 그리고 소방관, 경찰, 군장병, 또 밀양시 공무원, 밀양시 산불진화대원 등이 투입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잔불 정리와 뒷불 감시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잔불 정리는 양산구그림관리소와 밀양시청이 협력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잔불 정리 후 현장 통합지휘본부는 종료하고 뒷불 감시 체계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뒷불 감시는 밀양시청에서 맡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산불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산불은 진화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특별히 말씀드린 것처럼 16시 10분경에 발생하였기 때문에 공중 진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헬기가 일몰까지만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몰 즈음에 산불 발생으로 초기 공중진화 시간이 제한됐다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남쪽 지역의 화선을 중심으로 민간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고 인명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서 야간 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3일 밤 9시에 12%였던 진화율을 밤샘 작업을 통해서 24일 일출경에 7시 기준으로 57%까지 상향시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산림청의 공중진화대원, 또 특수진화대원, 또 밀양시의 진화대원들이 특별히 고생을 하셨습니다. 산불 진화에 참여한 기관으로는 산림청, 경상남도, 밀양시, 국방부, 행정안전부, 소방청, 경찰청, 기상청, 그리고 진화 인력에 대한 여러 가지 보급과 지원 업무를 적십자 등 자원봉사 기관에서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각별한 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은 산림청에서는 지금 산불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산불 조심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행히 오늘 이 밀양 지역과 또 전국적으로 비 예보가 있어서 현장에서 비가 내리고 있어서 다행입니다만 또 봄철에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강풍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야외에서 불씨를 사용하는 일들을 절대로 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민 한 분 한 분이 산불 감시원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산불 예방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밀양 시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경남 밀양의 대형 산불, 화선 길이 6.51km가 전부 진화 완료됐고 앞으로 밀양시와 협력해서 잔불 정리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산림청의 브리핑 함께 보셨습니다. 관련 소식 추가로 들어오면 저희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전남 광주 행정통합특별법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전남 광주 한 곳의 행정통합특별법을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충남 대전, 대구 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의 경우는 지역 여론을 고려해 표결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새 법안이 잠시 뒤 예고된 본회의에 상정될지 여부가 주목되는데요. 관련 소식 역시 추가로 들어오면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밀양 산불 다행히 비가 내리면서 주불이 잡혔습니다만 이번 산불을 보며 경각심은 한층 커졌습니다. 불기둥이 솟구치며 기세가 매서웠고 강한 바람을 타고 삽시간에 번졌는데요. YTN 제보 영상으로 긴박했던 당시 상황 살펴봤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산 꼭대기 빽빽한 나무 사이로 시뻘건 불길이 기세를 올립니다. 희뿌연 연기가 하늘로 뿜어져 나오고 마을을 온통 뒤덮은 탓에 세상이 누런 빛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시야를 넓혀보니 잿빛 연기는 새파란 하늘을 완전히 가렸습니다. 불길은 강한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불이 시작된 지 서너 시간 만에 불이 붙은 길이, 즉 화선은 4km까지 늘었습니다. 불꽃이 봐라. 세 개가 좀 아까는 하나였다가 바람 보니까 봐라. 위험을 무릅쓰고 헬기가 날아들었지만 산불의 기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산을 뒤덮은 연기 사이로 폭발하듯 불기둥이 치솟습니다. 날아오는 헬기는 연기에 가려 제대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적막한 마을엔 사이렌 소리만 요란하고 주민들은 안타까운 탄식만 쏟아냅니다. 밤이 되자 산불은 더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산을 집어삼킨 불길은 능선을 따라 길게 이어지며 캄캄한 밤을 불태웠습니다. 밤에도 기세를 잃지 않은 산불 탓에 주민들은 불안함을 떨칠 수 없었고 뜬 눈으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어젯밤 경인고속도로에서 화물차와 승용차 2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충남 보령에선 양계장에서 불이 나 닭 3만 마리가 죽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갓길엔 승용차가, 1차로엔 대형 화물차가 부서진 채 멈췄습니다. 4개 차로 가운데 절반이 막혀 차량 흐름이 답답합니다. 사고가 난 건 어젯밤 9시 반쯤 경인고속도로. 서인천 아들목 근처를 지나던 2.5톤 화물차가 4차로 승용차와 부딪힌 뒤 1차로로 급히 방향을 틀더니 중앙분리대까지 들이받았습니다. 뒤따르던 또 다른 승용차까지 3차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4차선에서 1차선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시면 이제 갑자기 확 차가 들어오니까 1차선을 주행하던 그랜저가 이제 부딪힌 거죠. 경찰은 졸음운전 가능성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호원나들목 근처에선 화물차와 SUV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와 SUV 동승자가 다쳐 치료를 받았습니다. 어제 오후 경남 창원 신리도 앞바다에선 560톤급 크레인 선박이 예인선에 끌려 이동하다 섬과 근처 항구를 잇는 고압선을 끊었습니다. 이 사고로 신리도 43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전은 섬에 비상 발전 차량을 투입했고 해경은 예인선 선장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충남 보령시 옹천읍에선 양계장에서 불이 나 2개동이 탔습니다. 닭 3만 마리가 폐사하면서 소방서 추산 1억 3천만 원어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오늘 새벽 6시 20분쯤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8층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난 세대에 살고 있던 17살 여성 1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숨진 여성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윗집 주민 1명도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고 주민 9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거실 주변에서 처음 불이 난 거로 추정하면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30분쯤 충남 아산 음봉면에 있는 저수지에서 낚시하려고 보트를 타고 나간 60대 남성 A씨가 실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낚시터 주인으로부터 같은 날 새벽 3시쯤 낚시를 하러 나간 손님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야간 수색에 나섰지만 A씨를 찾지 못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아침 7시 30분부터 수색을 재개했습니다. 최근 서울 강북 모텔 등에서 약물이 든 음료로 남성들을 살해했다가 구속 송치된 20대 여성 김모 씨. 수사 과정에서 추가 범행까지 드러나며 사회적 파장이 컸지만 경찰은 내부 검토 끝에 김 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신상 공개 관련 법에서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또 충분한 증거가 있고 공익성이 인정될 때 피의자의 신상은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요. 범행 수단의 잔혹성 요건 등에 충족되지 않아 심의 대상도 아니었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잔혹성이나 공익성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사법당국 재량에 따라 달린 문제라 비슷한 무게 사건에서도 수사 주태나 여론에 따라 신상 공개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이른바 고무줄 잣대 논란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김 씨의 신상을 비공개하자 온라인에선 오히려 김 씨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실명이나 나이부터 출신 학교 그리고 SNS 계정까지 공개가 됐는데요. SNS 게시물에는 욕설과 희롱 등이 담긴 댓글만 2,000개 가까이 달리는 사적 제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수사기관의 모호한 기준 적용이 이런 행태로 이어졌다는 비판도 나오는 가운데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범행을 미화하는 행태까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김 씨의 외모를 칭찬하거나 김 씨의 상황을 동정하는 내용의 댓글도 달린 건데요. 명백하게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렇게 김 씨가 신상 공개를 피해가면서 과연 일관된 원칙이 있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국민의 알 권리와 피의자의 인권 보호 사이의 균형 문제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른 모습입니다. 인천 강화군에 위치한 중증장애인 시설 색동원의 성폭행과 학대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이번 주 중으로 이곳의 시설장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이 피해 지원 단체들은 경찰이 성폭행 피해를 인정한 사람이 단 3명에 불과하다며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표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장애인 성폭행과 학대 혐의 등을 받는 색동원 시설장 김모 씨를 이번 주 검찰에 송치합니다. 김 씨는 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입소자들의 성폭행 피해를 뒷받침할 산부인과 진료 기록을 확보하는 등 혐의 입증에 주력해 왔습니다. 성폭행, 학대 혐의 인정하십니까? 심사에서 어떤 점 서명하셨습니까? 피해자 지원단체들은 경찰이 지난해 5월부터 사건을 들여다봤지만 지금까지 성폭행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은 3명에 불과하다며 추가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20명 정도의 피해자가 있었다고 조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입장에서는 성폭행은 했지만 17명에 대한 거는 아무 일 없었던 게 되는데 피해자들의 피해가 이렇게 되면은 영원히 확인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이번에 1월에 2주 동안 이루어진 추가적인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는 형식선에 그치는 조사였다고 생각해요. 이에 대해 경찰은 송치 이후에도 수사를 이어가며 추가 피해 여부를 파악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색동원에서 생활했던 장애인과 전현직 종사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계속하는 가운데 폭행과 감금 등 피해를 입은 걸로 추정되는 8명을 추가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포함해 송치 예정인 3명 외에도 전현직 종사자 4명을 입건 전 조사하며 입소자 감금과 폭행에 연루됐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1심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은 오늘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대리인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1심 판결이 안고 있는 사실 인정의 오류와 법리 오해를 밝히고자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특검의 무리한 기소와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정치적 배경에 대해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2차 종합특검이 준비 기간을 마치고 내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합니다. 권창형 특검이 이끄는 2차 종합특검은 내일 오전 10시 경기도 과천에 있는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2차 특검은 최대 150일 동안 12.3 비상계엄과 북한 도발 유도 의혹,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포함한 김건희 씨 관련 의혹 등을 수사합니다. 대법원이 내일 전국 법원장들을 모아 여권이 추진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내일 오후 2시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고 현안을 논의합니다. 전국 법원장 회의는 법원행정처장을 의장으로 각급 법원장들이 모여 사법행정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매년 12월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합니다. 네, 통일교로부터 3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의원이 통일교 사업에 도움을 준 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오늘 오전 임종선 전 민주당 의원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에 이어 두 번째 피의자 신분 조사입니다. 임 전 의원은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이른바 이 TM 문건에 자신이 자주 언급되는 건 나름대로 외교 활동으로 보고 열심히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통일교 관련 사업에 도움을 준 적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경남 밀양 산불이 비가 내리면서 주불 진화가 완료됐습니다. 올해 들어 전국 산불이 지난해 대비 1.7배 증가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산불 발생 증가 원인과 예방법,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다행히도 경남 밀양 산불이 주불이 완료가 진화가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비가 영향이 좀 큰 거죠?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고요. 저도 방송국에 오면서 계속 일기예보를 여러 번 봤습니다. 네. 다행히 비교적 봄철의 강우량에 비해서는 좀 많은 듯한 그런 다행인 상황입니다. 예. 하지만 그 산불이 진화가 됐다가도 뭐 불씨가 다시 살아나서 또 주불이 형성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산불 같은 경우가 사실은 그 잔불 정리가 제대로 안 돼서 재발화해서 또다시 확대되는 게 가장 위험한 요소 중에 하나이겠는데요. 네. 그것도 역시 다행스럽게 그래도 비가 좀 맞은다고 하면 잔불 정리도 좀 쉬울 거고요. 잔불에 의한 화재 재발화도 가능성이 좀 낮아진다는 측면에서 다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다행히 비가 계속 내린다면 잔불까지도 잘 정리가 될 것으로 이제 보이는 상황인데 지금 이 산불을 좀 분석을 해보면은 밀양 산불 같은 경우는 야산 주변에 어떤 뭐 민가나 생활권도 있고 요양병원도 있었어요. 이게 생활권 주변으로 좀 산불이 확산된 가능성이 있으면은 진화를 좀 어떻게 합니까? 사실 산불 자체도 위험한 거지만 그것이 이제 민가 주변이나 지금 이번 사례와 같이 주변에 민가가 있거나 요양병원이 있거나 이럴 때가 특히 우리 소방이나 우리 산림청 당국에서는 더더욱 긴장하는 상황인데요. 그럴 경우에 어떤 게 필요하냐면 일단은 그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시간이 정말 없다. 우리 건물까지 이게 화염이 온다라고 하면 우선적으로 대피가 먼저겠고요. 다행히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라든지 이런 것은 통제에 따르는 방송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 건물, 우리 집, 우리 요양병원과의 산불이 확산될 수 있는 매개체를 제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수풀이라든지 탈 수 있는 어떤 목재 찌끄러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제거해 주시고 또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이라도 된다면 물을 뿌려 주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겠고요. 그 이후에 통제를 따르고 대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간적 여유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바로 대피를 하거나 조금 그렇습니다. 이제 준비를 하거나. 자, 그리고 지금 충북 단양에서도 산불이 있었는데 길을 잃은 그 80대 입산자가 추워서 나뭇가지 등에 불을 붙였다고 해요. 지금 이런 식으로 산불이 좀 실화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죠? 많습니다. 산불 같은 경우 사실 자연 발화도 있긴 있습니다만 아주 극히 희박한 경우고요. 대부분이 이 봄철을 전후로 해서 어떤 실화 또는 혹시 있을 수 있는 방화 이런 것들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이 추워서 이렇게 실수로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 면에서 참
산불도 안타깝지만 이 부분도 또한 또 참 안타까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실화로 좀 산불이 일어나는 것을 좀 막기 위해서 지금 산림당국이나 정부에서도 굉장히 주시하고 있는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뭐 실화자 등에 대한 수사, 검거, 형사처벌 엄정하게 집행해야 한다 이런 말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이런 실화든 산불이든 방화든 엄정한 처벌이 가능하겠고요. 예. 현행에서도 우리 법에 그 산림 관련 그 재난방지법이 있고요. 네. 또 형법, 소방법 여러 가지 그 법에서 특히 이 고의로 인한 산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5년 이상의 징역, 최대 무기징역까지 갈 수 있고요. 예. 과실로 실수로 인한 경우도 최소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그 책임이 굉장히 다른 범죄와 다르게 무겁습니다. 네. 그럼 그 실화를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사례들에 대해서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예. 특히 계절적으로 지금과 같은 2월, 3월, 4월 이때가 제일 위험한데요. 예. 이 실화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중에 입산자 실화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등산을 목적으로 했든 성묘객이든 뭐 어떤 그 휴식을 위한 거든 이런 실화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 산 기슭을 따라서 지금과 같이 농가라든지 전원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많이 이렇게 띄엄띄엄 있는데 네. 이런 곳에서 특히 봄철에 어떤 쓰레기를 소각한다거나 또 어떤 화목 보일러를 사용한다거나 예. 이런 것들로 인해서 화재가 나는 경우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특별히 더 이러한 행동을 금해 네. 주시고 어쩔 수 없는 경우라면 철저하게 사전에 어떤 대비 조치를 해놓고 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네, 그런 실화에 의한 어떤 산불 우려에 대해서 계속 경각심을 심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지금 지난해보다 지금 올해 산불이 1.7배 증가했다고 해요. 이건 어떤 그렇습니다. 이유일까요? 최근 몇 해에 걸쳐서 산불이 유독 굉장히 폭증하고 있습니다. 예. 더군다나 그 건수도 중요하지만 최근에 일어나는 화재가 대형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가 크게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네. 기후변화라는 측면, 이 산불이 잘 일어날 수 있는 철에 엄청나게 건조하고요. 이번 그 밀양 같은 경우도 1월 이후에 비다운 비가 또 눈다운 눈이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네. 산림이 엄청나게 건조해져 있고 더더욱 또 우리나라 산림이 최근 들어서 한 20여 년 사이에 산림이 굉장히 울창해져 있어서 네. 그 낙엽의 깊이가 심한 데는 2m 이상 되는 경우로 있습니다. 이런 데 예. 한번 불 붙으면 뭐 쉽게 확산이 되고 끄기도 어렵고 이러한 이유도 있고요. 더불어 좀 말씀드린다면 네. 산불은 진화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일반 건물도 그렇겠지만 더더욱 이 산림 지역에서 우리 산림청의 그 소방 진압 화재 진압대원이나 우리 소방대원이나 진입하기가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예. 일단 산림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참에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임도. 예. 네, 산에 이게 접근할 수 있는 도로죠. 예. 이 부분을 좀 크게 좀 확충할 필요가 있고요. 왜 그러냐면 네. 선진 내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그 차지하고 있는 임도의 비중이 뭐 3분의 1 내지 심지어는 10분의 1 정도로 굉장히 낮습니다. 네. 그래서 임도를 내는 게 어떻게 보면 산림을 훼손하는 것 같다라는 성격도 없지 않아 있죠. 예. 그러나 그런 정도의 그거는 뭐 훼손 여부도 조금은 있겠지만 이번과 같이 이렇게 기후 변화가 오고 봄철에 건조하고 이런 데는 임도를 좀 적극적으로 내서 네. 불 안 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났을 경우에 효율적으로 초기에 빠른 진압이 가능하도록 임도를 확충하는 것도 예. 장기적으로 반드시 고려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산림에 대한 약간의 훼손은 있겠지만 네. 어쨌든 산불이 계속 발생하니까 네. 그것을 잘 끄기 위해서 임도의 필요성을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산불 발생의 원인에 대해서 기후의 영향도 좀 있다는 맞습니다. 분석이 있는데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뭐 쉽게 말해서 여름철에 산불 거의 안 납니다. 네. 그건 뭐 온도가 높아서 높기도 하지만 네, 습도가 절대적으로 습도가 높기 예. 때문에 그런 거고요. 특히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벌써 올해도 여러 큰 건의 산불이 났지만 네. 지금부터가 사실 제일 위험한 시기거든요. 언제까지냐면 이제 3, 4월 되면 이제 한식도 있고 뭐 예. 이렇습니다. 이 전후회를 기점으로 해서 대형 산불이 많이 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산에 갈 때는 네. 등산을 가시든 뭐하든 화기가 될 만한 것은 아예 소지를 안 하시기 간곡히 당부드리고 싶고요. 또
주변에 네. 이 산간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은 다른 때도 그렇지만 요즘만큼이라도 특히 산불이 그 발생 위험도가 높은 지금 이 시기만이라도 네. 그런 위험한 행동, 소각을 한다거나 불티가 될 만한 어떤 그 있죠. 그 벌레 죽이기 위해서 하는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거를 좀 절대적으로 금해 주시고요. 어쩔 수 없다라면 반드시 관할 소방서에 미리 신고를 해주시고 네. 협조를 구하고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 굉장히 좀 건조특보가 굉장히 길게 영남 지역에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발생한 산불들을 좀 분석해 보면은 더 자주 또 더 크게 번지는 특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크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 그 이유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산림이 우거져 있고 너무 건조하고 특히 봄철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네.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특히 요즘에 더더욱 건조하고 이 시기에 이상하게 눈도 거의 오질 않고요. 비도 뭐 거의 내리지 않고 네. 이런 여러 가지 그 악재가 겹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예, 그러니까 밀양 같은 경우에는 올해 비가 한 차례도 안 내리다가 네. 이제서야 내렸고 네. 작년을 좀 돌이켜 보면은 산청이나 하동에서도 굉장히 큰 불이 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산불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초기에 만약에 이제 불씨가 좀 보였을 때 어떻게 좀 진압을 해야 대형으로 안 번지도록 할 수 있을까요? 예, 어떤 화재든 초기에 진화하는 것이 물론 가장 효과적이죠. 예. 그래서 산림 당국이든 우리 소방 당국에서 사실 민간인이 산불을 끄기는 어렵습니다. 네. 예, 장비라든지 어떤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그래서 가능한 우리 산에 뭐 등산을 가든 또는 이런 그 산림이 있는 지역에 차를 타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 조금이라도 연기가 보이거나 이상 징후가 보인다면 반드시 산림당국이나 소방서에 신속한 신고, 그래서 초기에 소방대원이나 우리 산불 진화대원이 출동해서 예. 불이 커지지 않은 상태에서 빨리 끌 수 있게 예. 이렇게 전 국민의 어떤 협조, 위기의식, 신고의식 이런 것을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모두 경각심을 갖고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2시부터 기존 무역 합의에 따른 관세 부과가 중단됩니다. 하지만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판결과 동시에 꺼내든 15% 일률 관세가 발효되는 등 트럼프발 관세 전쟁은 멈추지 않을 전망입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미 세관 국경보호국은 연방대법원이 위법으로 판단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기반한 관세 징수를 현지 시간 24일부터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또 다른 관세 전쟁의 시작입니다. But we're immediately instituting the 10% provision, which we're allowed to do. And in the end, I think we'll take in more money than we've taken in before. Nothing changes. They'll be paying tariffs, and we will not be paying tariffs. 우선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한 15%의 일률 관세가 기존의 상호 관세 중단과 동시에 발효됩니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에게 크고 심각한 무역 적자를 최대 15%의 관세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즉시 발동할 수 있지만 150일 후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의회 승인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동시에 꺼내든 카드는 무역법 301조. 외국의 불공정 차별적 무역 관행에 대한 보복 관세로 기간도 세율도 상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불공정 관행을 입증해야 하고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관세 위법 판결의 최대 수혜국으로 평가되는 중국과 브라질에 대해 이미 301조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301조는 우리 정부의 쿠팡에 대한 조사와 제재 등을 문제 삼으며 내밀 수 있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대안인 무역법 232조는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미 철강, 자동차 등의 이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했고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제품에 대해서도 품목 관세 부과를 검토 중입니다. 다만 232조 역시 해당 품목이 안보 위협이 되는지를 확인할 조사가 선행돼야 합니다. 여기에 미국 기업을 차별한 국가에 최대 5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관세법 338조도 또 다른 선택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선택지가 있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결정으로 장난치는 국가는 더 높은 관세를 마주할 것이라며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플랜 B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당장 15% 일괄 관세 부과부터 무역법 122조가 규정하는 크고 심각한 수준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과거 사례를 볼 때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공표에 필요한 절차를 150일 안에 마무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 핵심 수출 품목 선전에 국내 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4년 만에 긍정적으로 돌아섰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3월 기업 경기 실사지수 전망치가 102.7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수가 기준치인 100보다 높으면 전월 대비 경기 전망이 긍정적이고 100보다 낮으면 부정적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제조업 전망치가 105.9로 전달보다 17.8포인트 오르며 긍정으로 돌아섰고 이는 4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 소비자들의 집값 상승 기대가 3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달 주택가격 전망지수가 108로 1월보다 1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주택가격 전망지수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에 2달 연속 소폭 상승하다가 석 달 만에 꺾였는데 하락폭이 2022년 7월 이후 가장 컸습니다. 주택가격 전망지수는 현재와 비교한 1년 후 전망을 반영하며 100을 웃돌면 집값 상승, 100을 밑돌면 집값 하락 전망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내일부터 KTX는 수서역에서, SRT는 서울역에서 하루 한 번 출발하는 시범 교차 운행이 시작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공사 SR이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에 따라 추진 중인 KTX, SRT 시범 교차 운행을 내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KTX는 수서역에서 부산역을, SRT는 서울역에서 부산역을 매일 각 1회 왕복 운행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예매가 어려웠던 수서역에서 SRT 대비 좌석 수가 2배 이상인 KTX1을 투입해 수서역 이용객의 좌석 선택 폭이 넓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학교별로 교복값이 최대 87만 원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종로학원이 학교 알림이 공시정보를 활용해 전국 2,153개 고등학교의 동복과 하복, 교복값을 분석한 결과 최저가는 7만 4천 원인데 반해 최고가는 94만 8,500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등학교는 최고가 학교가 포함되어 있는 강원도가 평균 34만 5,018원으로 가장 비쌌고 광주가 23만 4,418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17개 시도별 중학교 교복값 평균은 경기도가 23만 3,812원으로 가장 비쌌고 광주가 22만 6,185원으로 가장 저렴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동에 군사력을 크게 늘린 채 대규모 이란 공격을 가능성을 비친 데 이어 일부 대사관의 대피령이 내려지면서 군사 행동이 임박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란은 미국이 공격해온다면 그 규모에 관계없이 침략이라며 최고 지도부가 지도부 암살 시도에 대비하도록 지시하는 등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레바논 베이루트의 안보 상황을 들어 대사관 비필수 인력과 가족에게 현지를 떠나도록 명령했습니다. 레바논은 그동안 미국에 대한 이란의 보복 공격 표적이 되었고 이번에도 미국이 군사행동에 나선다면 중동 내 미국 관련 시설을 보복 공격 목표물로 삼겠다고 경고해 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권 교체를 목표로 대규모 공격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참모들에게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수뇌부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는 보도를 일축하고 결정권자는 바로 자신이라며 이란과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매우 나쁜 날이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은 중동에 항공모함과 전함, 전투기 수십 대 등 막강한 화력을 배치해 위협 강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Number one, the missiles. That's really their best ability to project power. Number two, then, the protection of the Straits of Hormuz, their ability to mine the waterways and that the naval forces that can put at risk international shipping bringing and taking oil.
이란은 미국의 군사행동이 대규모든 제한적이든 침략 행위로 간주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볼 거라고 맞섰습니다.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는 자신을 포함해 최고 지도부를 겨냥한 암살 시도에 대비하도록 측근과 군에 지시하며 응전태세를 조이고 있습니다. ایران بدون توجه به این تهدیدات متمرکز هست بر پیشبرد منافع و حقوق ملی مردم ایران. 미국과 이란이 26일 스위스에서 재개하는 핵 협상이 트럼프의 공격 여부 결정을 앞둔 마지막 접촉이란 평가가 나오면서 그 결과에 따라 중대한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이곳 서울은 하늘빛만 잔뜩 흐릴 뿐 비가 내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은 눈비가 내리면서 대설특보가 내려진 곳이 있고요. 산불이 난 영남 지방의 경우 비와 눈이 습도를 끌어올리면서 건조특보가 모두 해제된 상태입니다. 다만 뚜렷한 비나 눈이 내리지 않는 서울 등 일부 수도권과 영동 북부 지역은 여전히 건조주의보가 남아 있습니다. 최근 크고 작은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남서해상에서 유입된 눈비구름은 현재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특히 강한 눈이 집중되는 강원 남부와 충청, 전북과 영남 내륙 곳곳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까지 영남 내륙에는 최고 10cm가 넘는 큰 눈이 오겠고 시간당 1에서 3cm로 강하게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 눈비로 인해 산불 걱정은 잠시 덜겠지만 시설물 피해에 대한 대비는 필요하겠습니다. 또 강원 남부산간과 충청, 전북에도 최고 7cm의 많은 눈이 쌓이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6도, 대전 4도, 대구도 6도 등 평년보다 2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다만 내일 낮부터는 다시 기온이 크게 오르며 포근해지겠고요. 금요일에는 영동과 남부를 중심으로 또다시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비나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는 등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나우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